안녕하세요. 책 읽는 토끼 신경진입니다. 오늘은 피카소 월드라는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 피네이라는 분이 지은 책인데 화보집입니다. 화보집인데도 설명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재밌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다룰 부분은 피카소 명작 스캔들이라는 영화와 함께 소개해 드릴 텐데, 영화는 못 보여드립니다. 저작권 때문에. 어, 1900년대죠. 20살, 피카소가 파리에 도착해서, 어떻게 생활했나, 예술 활동했나, 뭐 이런 걸 잘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볼 때, 이 영화 뭐 이렇게 혼란스럽지 했다가 책을 읽고 옆에 있는 책을 읽고 다시 영화를 봤더니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이제 그 부분 그래서 청년 피카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피카소가 태어난 것부터 조금 추적을 해 보겠습니다. 1881년에 19세기 말에 태어났습니다. 안달루시아 지방 스페인 사람이죠. 안달루시아가 어디냐? 스페인의 가장 남쪽, 여기 말라가라는 부분, 지역 보이시죠? 도시 이름. 이 말라가에서, 스페인에서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정도 되는 큰 도시라고 합니다. 뭐, 유럽에서 큰 도시라고 해봐야, 뭐, 인구는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어, 지중해와 인접한 도시라서, 그리고 밑에 아프리카 지역들이 좀 보이시죠? 그리고 바로 옆에 중동이고, 그래서 이슬람 문화가 굉장히 잘 남아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여기 말라가에서 가난한 노동계층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노동계층, 아무튼 크게 잘 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버지가 화가였고 미술교사였다고 합니다. 근데 크게 뭐 부유한 중산층이라고는 볼 수 없고, 어, 95년에 아버지가 바르셀로나의 미술학교의 교사로 부임했다. 바르셀로나는 저쪽 카탈루냐, 스페인 북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말라가에서의 기억은 별로 없겠죠. 뭐 4살에 바르셀로나로 갔기 때문에. 그래서 피카소의 정체성은 바르셀로나에 있다. 바셀로나. 그리고 여기 마드리드 보이시죠? 그래서 큰 도시가 말라가, 바셀로나, 마드리드. 청년 피카소와 관련된 지역은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셀로나는 청소년기 미술학교를 보낸 곳이고, 그리고 또 우리 한 고등학교 정도 되는 시기에는 마드리드에 있는 아주 유명한 미술학교를 다녔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아버지가 화가였다라는 점이 중요하죠. 아버지는 주로 이 비둘기를 많이 그렸다고 합니다. 비둘기 왜 그린지 잘 이해는 안 되지만 아버지가 그린 비둘기, 그 비둘기 화가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 당시에 뭐 비둘기 그림이 뭐 인기가 있었겠죠. 그렇게 볼 수 있고 어 피카소의 동생, 여동생 룰라입니다. 사진 한번 보실까요? 어, 앉아 있는 소년이 피카소. 잘생겼나? 보기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또 피카소가 대단한 미남이어서 나중에 여성 편력으로 유명하잖아요. 어, 대중에게 알려진 여성들 이름만 7명, 결혼만 2번. 뭐 잘생겼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키가 작다? 키가 작은 건 상당히 흠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을 과의 관계가 많았다, 인기가 많았다. 이거는 돈입니다. 어, 일찍이 성공해서 세계적인 스타 작가였던 거죠. 돈이 많아서
뭐 돈 때문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키가 크다 작다 뭐 잘생겼다 이런 문제를 떠나서 20세기라는 자본주의 시대에 가장 성공한 화가가 아티스트가 피카소다. 어, 아버지가 미술교사에서 뭐 돈 많이 없었겠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잘 그려서 이 아이가 커서 크게 성공할 것이다. 이런 기대, 가족들의 기대를 한 몸에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11살에 그린 그림을 한번 보시죠. 스페인 소년답게 불파이트 2죠, 2. 2를 그린 장면입니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여기 소 보면 이렇게 생식기까지 그린 모습까지 보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영향을 볼 수 있는 이런 비둘기의 모습들 보입니다. 그림이 단순하긴 하지만 귀엽습니다. 우리 아들도 어렸을 때 이렇게 귀여운 그림 잘 그렸는데. 아무튼 쓸데없는 소리겠네요. 자, 어렸을 때 이제 아버지의 영향으로 미술학교에 계속 굉장히 수준 높은 미술학교에 다녔다. 학업에는 관심이 없었지만 그림을 그리는 재능에서는 압도적이어서 마드리드에 있는 엘리트 미술학교에서는 월반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 실력, 천재로서의 실력을 볼 수 있는 그림입니다. Science and Charity, 과학과 자비, 1897년작입니다. 만으로 16살 때 소년이 그린 그림. 16살의 소년이 그렸다고 하기에는 너무너무 잘 그린 그림 같죠? 우리가 그림의 문외한이라도. 여기 의사로 보이는 남자가 아버지가 모델을 썼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모습이 좀 보이고, 종교적 주제가 보이죠? 경건함. 그리고 19세기에서 20세기에 넘어가는 중요한 테마들이 볼 수 있습니다. 과학과 종교가 뒤섞인 모습들. 바셀로나에서 그렸고, 아카데믹 트레이닝의 흔적들을 잘 볼 수 있는, 그의 재능을 볼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유년 시절 피카소를 이야기할 때 중요한 그림 중 한 장이고요. 도노세, 아버지가 도노세입니다. 직접 이 테마를 정했다. 이 이야기는 아버지의 영향력이 지대했다. 아버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소년. 아버지가 이렇게 그려라 캔버스까지 다 준비해주고, 그리고 이런 연극적 주제가 19세기 말 유럽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피카소의 그림들과는 굉장히 다르죠. 그리고 또 한 장의 그림입니다. 피카소의 재능 같은 것들이 보이는 상당히 아름다운 그림이라고 여겨집니다. Girl with Bare Feet, 맨발의 소녀. 14살. 아까 그 그림보다 더 어린 나이에 그린 그림입니다. 예, 이 그림은 이렇게 어린 소녀의 경직된 자세와 다소 큰 발이 1920년대에 그리게 되는 피카소의 그림과 을 예감하는 그런 그림이라고 합니다.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유년 시절에 피카소가 그림 중에서 이 작품이 대표작이라고 합니다. 미술 대회에 출품해서 상을 받은 그런 그림입니다. 1896년 15살에 그린 그림. 제목은 첫 영성체입니다. 종교적인 그림이죠. 스페인도 가톨릭 국가이고 가톨릭의 영향이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종교적 그림을 이것도 아버지의 영향입니다. 그죠? 천재들,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천재들의 특징이 부모가 굉장히 소위 말하는
헬리콥터 뭐 맘, 이때는 헬리콥터 아버지겠죠? 파파, 데디, 음, 아버지의 영향, 모차르트도 그렇고 베토벤도 그렇고 쇼팽도 좀 그랬던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피카소도 역시 아버지의 영향력 때문에 이렇게 좀 조숙한 그런 그림들. 그래서 이 그림의 특징은 아카데믹 스탠다드, 미술 학교에서 가리키는 걸 아주 잘 그린 그림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조화롭게.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걸 청년 피카소의 삶을 좀 추적하다가 그림의 역사라는 책, 데이비드 호크니와 마틴 게이퍼드가 공저로 지은 책인데 제가 이 책을 재미있게 읽었는데 이걸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회화가 무엇일까? 여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데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데이비드 호크니. 호크니 아시죠? 요즘 너무 인기 있는 작가니까. 영국인. 자, 한번 보실까요? 2차원이라는 것은 자연 세계에는 없다. 그래서 2차원 세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평면으로 보이는 것도 팔이 날아다니는 팔입니다. 파리의 시점에서는 엄청 울퉁불퉁해 보일 것이다. 자연 세계의 완벽한 평면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림의 평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추상이다. 우리가 도화지라고 보면 도화지가 평면으로 우리는 그냥 개념적으로 받아들이지만 사실 아주 미세한 벌레의 입장에서 볼 때 도화지의 평면은 평면이 아닌 거죠. 울퉁불퉁한. 그래서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3차원 세계의 평면은 그냥 추상적 개념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호크니가 추상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픽처, 그림의 본질은 그것이 2차원이면서도 3차원을 재현하려 한다는 점에 있다. 우리 눈에, 인간의 눈에는 분명히 도화지나 캔버스가 2차원적인 공간이죠. 거기에 3차원적인 세계를 재현하려고 한다. 이게 픽처의 본질이라고 합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아시아 지도 중 하나인 15세기 한국의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는 세계를 상당히 다른 방식으로 바라본다. 데이비드 호키니가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흥미롭게 본 지점인데 한국의 고지도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웠던 지도입니다. 자, 이 지도 한번 보시죠. 굉장히 재미있는 지도입니다. 그러면서 호크니가 이걸 지적해 줍니다. 우리는 모두 저마다의 방식으로 세계를 본다. 이 이야기는 이 그림의 지도를 그린 사람은 자신의 감점으로 세계를 바라보고 있거나 조선인 15세기니까 조선인의 눈에는 한국이 이렇게 큽니다. 한반도가 중국에 비해서 그렇게 작지는 않죠. 저쪽 서쪽 서역이라고 알려진 이쪽이 인도입니다. 이렇게 보면 인도와 한국이 거의 어쩌면 한반도가 더 크게 보이죠. 그리고 저 아래 남쪽에 일본이 보이시죠. 일본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두고 이제 호크니가 조선인의 관점에서 세계는 이렇게 보였을 것이다. 저마다의 시각으로 세계를 바라본다라는 예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의 예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기타가와 우타마로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 이 그림도 앞에 고지도처럼 왜곡되어 있다. 왜곡된 지점 찾으셨습니까? 이 그림의 문제점은 무엇이다? 제가 어제 바로 이걸 가지고 강의를 했었는데, 대중 강의를 금방 찾으시더라고요. 먼저 찾으셨죠? 여자의 다리가 너무 길다. 그러면서 한 사진을 이 책에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쿠사카베 킨베이라는 분이 찍은 사진, 일본인 여성은 실제로는 이렇다. 다리가 짧죠? 키 작고. 그런데 이렇게 그렸다. 그림, 이 이야기에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그림은, 회화는 본질적으로 그리는 주체, 아티스트에 따라서 왜곡될 수밖에 없다. 저마다의 시각으로 세계를 바라보고 있다. 이 지점을 우리는 이 책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데이비드 호크니가 굉장히 중요한 지점을 우리 독자들한테 알려줍니다. 미술은 진보하지 않는다. 최고의 픽처들 중 일부는 최초로 그려졌던 것들이다. 미술과 개개인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발전하게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미술 그 자체는 발전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원시, 프리미티브라는 개념은 잘못된 것이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우선 우리가 서구의 합리주의, 이성주의에서 발달한 지식체계에는 거의 진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치에서도 그렇고 경제에서도 그렇고. 과학은 말할 것도 없이 진보를 목적으로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는데, 미술, 소위 말하는 아트라는 이 분야는 진보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고대나 지금이나 똑같다. 굉장히 특이한 지점이죠. 자, 그 예가 제가 이번에 이 책을 읽으면서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의 토템 가면들이죠. 샤먼도 있고, 아프리카의 오래된 고대의 이런 가면들과 현대 20세기 모더니즘이 들어간 요 그림 아시죠? 아비뇽가의 처녀들. 여기서 따왔다. 원시, 프리미티브라는 개념이 모더니즘과 같이 있다. 이런 의미에서 미술은 진보하지 않는다라고 데이비드 호키니가 지적해주고 있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림들 사이에는 그 위력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존재한다. 궁극적으로는 그 때문에 경매 가격이 그토록 높이 치솟는 것이다. 지붕 얹은 집이 있고 먹을 음식과 온기를 갖추면 그 다음 살 것이라고는 오직, 자, 진보는 하지 않는데 대신에 픽처, 그림에는 본질적인 아주 큰 차이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리는 그림과 피카소가 그림에는 그 위력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술 작품이 비싸게 엄청난 천문학적인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다. 자, 근데 그 이유를 호크니가 굉장히 재밌는 방식으로 알려줍니다. 집이 있고 따뜻한 집이 있고 양식이 있고 온기를 갖추면 그다음 우리 인간에게 필요할 게 뭘까? 인간은 오직 어디에 돈을 쓴다? 아름다움이라고 합니다. 멋집니다. 인간의 특징, 사피엔스라는 지능을 가진 인간의 특징을 또 한 번 이야기해 주는데, 의식주만으로 우리는 만족하지 않는다. 인간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존재다. 이걸 굉장히 잘 지적해주고 있고, 파블로 미카소가 1905년에 그렸던 그림, 경매에서 굉장히 높은 가격에 올랐던 기록을 남긴, 지금은 뭐 1등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랬던 것 같은데, 결국 이 그림이 이처럼 비싸게 팔리는 이유에는 궁극적으로 인간이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름다움은 가격이 비싸다. 이건 생각할 게 되게 많습니다. 저도 뭐 소설을 쓰고 있지만, 비싸야 되나? 자본주의와 관련된 문제여서 너무 복잡한 문제이긴 합니다. 좋은 그림은 비싸야 되나?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공공이 미술관이 그림을 사서 공공재로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개인이 소장하는 것보다는. 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호크니의 이야기. 파네이크의 아르놀피니의 초상은 방에 서 있는 두 사람을 그린 그림일 뿐이다. 하지만 이 그림은 산사태처럼 내 마음을 덮친다. 호크니는 이 그림을 보고 그 아름다움에 충격을 받는다. 라는 표현을 산사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그림인지 다들 아시죠? 제목만 들어도. 이 그림을 보고 있으면 아름다움이 산사태처럼 밀려온다. 멋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림 중 하나, 에드워드 호퍼의 이 제목 뭘까요? 제목도 너무 멋있습니다. Night Hawks. 밤을 잊은 사람들이죠. 올빼미 같은 사람들. 밤을 잊고서 지금 이들이 이 골목 카페에 4명의 사람들이 보이는데 이들은 대체 뭐 하는 걸까? 이 그림을 보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미스터리, 인간의 이야기들이 생각나게 됩니다. 자, 대부분의 그림은 잊혀지거나 서서히 사라져간다. 그렇죠? 그런데 살아남는 그림들이 존재한다. 호퍼의 이 그림도 살아남은 그림입니다. 호퍼의 그림 역시 무척이나 기억에 남는다. 지금 당장만 해도 나이트 혹스의 그림이 머릿속에 떠오른다. 라고 호크니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잘 보시면 지금 요 페인팅 그림, 피카소가 15살의 그림은 아카데믹 스탠다드에 잘 맞춰서 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20대 초반 그리고 20대 중반, 지금 피카소가 이동하는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 호크니의 말에 의하면 미술의 진보는 없다. 프리미티브라는 개념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진보라는 표현 대신 변화는 확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자, 10대 피카소와 20대 피카소의 모습은 달라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고 또 피카소의 그림들을 보면서 느낀 거는, 피카소는 단순한 천재만은 아니었구나. 생이시지 나면서 안다 라는 그 재능을 분명히 받았음에도 학이시지, 공부를 해서 알게 된 요소도 함께 갖추고 있는 작가다. 자신이 파리에 가서 무언가를 공부해서 이 그림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 스탠다드한 작품에서 뭔가 19세기 표현주의, 인상주의 이런 것들이 보이다가 여기까지 가면 모더니즘으로 완전히 들어가게 되잖아요. 이런 변화들, 흐름에, 시대의 변화의 흐름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 작가가 피카소였구나 라는 걸 좀 알게 되었습니다. 자, 바르셀로나의 아카데믹 스탠다드를 배우던 시절입니다. 주도적인 문학과 예술 운동으로서 카탈루냐의 모더니즘은 그 당시에 그 카탈루냐의 지방에 모더니즘이 들어왔답니다. 많은 극작가와 문인들을 카페로 끌어들였고, 많은 손님들은 독일의 작가인 프리드리 니체의 작품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강한 무중부적 또는 정치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881년생 인 파블로 피카소, 그리고 아버지를 따라서, 미술교사인 아버지를 따라서 바르셀로나에 와서 10대를 보내고 있는 이 소년 피카소죠. 그런데 이제 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존 피네이가 지은 책에서 이 작가가 추적하고 있는, 이 미술평론가가 추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피카소는 어떤 영향을 받아서
그런 그림의 변화를 이루었을까? 자, 중요한 작가가 나왔습니다. 프리드리히 니체. 뭐 니체야 19세기, 20세기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철학자죠. 당연히 니체의 영향. 그리고 우리가 니체는 흔히 피카소의 그림에서 청년 피카소를 추적할 때 같이 가져올 수는 있지만 요 지점이 가장 좋습니다. 무정부적. 무정부 이게 한자 일본 한자 번역이죠. 정부가 없는 뭐 비슷한 의미이기도 한데 사실은 영어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나키즘, 아나키스트. 예, 무정부라고 하면 뭔가 좀 다른 좁아집니다. 이 사상이. 자, 카탈루냐가 어디냐? 이쪽 바르셀로나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주도이고 독립을 원하고 있죠. 사실 스페인에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조지 오웰의 쓴 카탈루냐 지역 그 뭐 에세이도 있고 그런데 뭐 오늘 이야기할 건 아니고 아무튼 여기에서 자 스페인 왕국으로부터 독립을 원하는 지역 이 카탈루냐에 성장했다는 것은 소년 시절부터 이 정치적 반감, 사회적 반감이 큰 지역에서 이 소년이 자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파블로 피카소의 정치적 이념은 왼쪽으로 흐를 수밖에 없죠. 보수적인 세계보다는 뭔가 변혁을 원하는 그래서 지금 무정부적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좀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피카소는 미술, 문학, 음악, 시, 정치 그리고 철학에 대해 자 중요한 영향을 준 작가들이 나옵니다. 특히 니체, 오스카 와일드, 폴 마리 베를렌, 리하르트 바그너 그리고 정치 이론가이자 무정부주의자인 표토르 크로포트킨의 사상에 대해 배울 수 있었을 것이다. 짐작하고 있습니다. 존 핀네이가. 자, 어떤 사상에 영향을 받았을까? 니체 아까 나왔고 오스카 와일드 유미주의자죠. 당연히 이쪽 사상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서구의 대표적인 데카당스 유미주의자입니다. 폴 마리 베를렌 약간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요. 베를렌은 19세기 프랑스 시의 상징주의의 대표적인 시인 중 한 사람입니다. 우리한테는 사실 별로 잘 알려져 있진 않고 대신에 어떻게 알려져 있냐면 랭보의 연인 동성애죠. 그래서 토탈 이클립스라는 영화를 떠올리시면 거기에 베를렌이 나옵니다. 우리는 실은 잘 모르고요. 랭보만 잘 알고 있죠. 지옥으로부터의 숙인가? 아무튼 자 베를렌 그리고 바그너 말할 것 없죠. 20세기의 모든 예술 장르에서 영향을 미친 작곡가입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게 표토르 크로포트킨입니다. 아나키즘이죠.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다가 너무 반가웠습니다. 표토르 크로포트킨 너무 오랜만에 나왔고 제가 20대 때 아나키즘에 약간 이렇게 감염되었을 때 저는 사실은 미하일 바쿠닌 때문에 아나키즘을 조금 알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표토르 크로포트킨까지 이제 알게 된 거죠. 바쿠닌 때문에. 근데 사실 크로포트킨의 사상은 좀 어렵습니다. 좀 사회과학적이라서 바쿠닌의 무턱된 아나키즘이 훨씬 열정적인 이쪽이 마음에 들지 이런 이론적인 이걸 또 나눠서 집산주의라고도 하거든요. 아나키즘의 굉장히 중요한 사상가입니다. 표토르 크로포트킨. 제가 너무 반가워서 피카소가 제가 원래 약간 피카소 워낙 너무 스타 작가라서 약간 좀 그런 게 있잖아요. 돈도 너무 많고 뭐
뭐 몇십 조라 그러잖아요, 유산이. 어, 그래서 이제 조금 반감을 가졌는데, 청년 시절에 아나키즘에 빠져 있었다고? 아마 바르셀로나라는 그 카탈루냐의 지방의 그 특색 아니었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주 흥미로웠다. 자, 피카소의 이미지 또한 상징주의자의 감성과 에드바르 뭉크와 같은 동시대의 미술가들의 이미지를 채택하고 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철학, 니체, 아나키즘 여기를 벗어나서 이제 미술의 핵심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영향을 준 선배 작가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뭉크가 나왔습니다. 뭉크 하면 당연히 우리는 이 그림이죠. 절규, 스크림. 어둡죠? 뭉크 노르웨이 사람인가요? 아무튼 노르웨이 북유럽 표현주의를 대표하는 화가. 지금 요 뭉크가 그린 자화상을 잘 보십시오. 여기에 뭉크의 영향을 확실히 받은 피카소의 자화상이 나옵니다. 요 분위기. 자, 이 피카소가 10대 때 19살에 그린 자신의 자화상입니다. 이 그림 보면 잘생긴 청년 같습니다. 자, 표현적인 목탄의 손으로 관람자를 똑바로 응시하는 칠흑 같은 검은 눈을 가진 헬스칸 얼굴을 그린 1900년의 자화상도 뭉크의 양식을 분명히 드러낸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추적하는 거는 피카소가 성공할 수 있었던, 성공한 아티스트로 남을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뭘까? 이 청년 니체와 아나키즘의 사상에 동화되었던 이 청년이 20세기 자본주의에서 최고의 작가로 성공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뭘까라는 것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선배들, 작가들을 굉장히 흡수를 잘했다. 지금 첫 번째로 나온 작가가 바로 뭉크입니다. 자, 다음 또 그림 보시죠. 더구나 피카소는 엘 그레코의 표현적 기법에 영향을 받아 카사 헤마스의 초상과 같은 동시대의 많은 스케치와 유화에서 그를 모방했다. 스페인 하면 대표적인 중세를 대표하는 화가가 엘 그레코죠. 지금 밑에 보고 계시는 초상화. 그리고 벨라스케스. 피카소는 이 엘 그레코와 벨라스케스 두 분의 영향을 다 받았는데, 특히 벨라스케스를 좋아했다고 그럽니다. 엘 그레코도 당연히 좋아했고, 바르셀로나에서 미술학교를 다닐 때 학업은 제쳐놓고 미술관에 가서 선배들의 그림을 많이 봤다고 합니다. 마드리드의 미술학교도 당연하고, 거기 좋은 미술관이 있잖아요. 뭐 세계 3대 미술관이라고 알려진 마드리드. 거기에서 이제 엘 그레코나 벨라스케스의 그림을 본 것이죠. 자, 그리고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모방이다. 그래서 자, 피카소가 남긴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훌륭한 화가는 모방한다. 그런데 위대한 화가는 훔친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약간 말장난 같긴 한데, 아무튼 모방이 핵심이다. 모방은 뭐 플라톤의 예술론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사실은 좀 비하하는 의미에서 모방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청년 피카소의 삶에서 이 모방은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입니다. 재현이라는 방식으로 자신의 작품을 진보한다? 진보라는 개념이 없다고 하니까 변화한다? 변화시킨다라는 지점에서 의 가장 중요한 고리가 모방이었다. 흉내낸다. 이걸 이제 우리는 오마주라는
방식으로도 많이 설명하죠. 포스트 모던에서는. 자, 엘 그레코의 그림. 머시기 백작의 죽음입니다. 오르나스 백작인가? 아무튼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시고요. 요렇게 엘 그레코의 또 다른 그림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작품인가? 스타일을 보는 거죠. 이걸 피카소가 모방을 잘했다고 합니다. 이제 나왔습니다. 오르가스 백작의 매장이네요. 이걸 보고 피카소가 자신의 친구 카사에마스가 죽었을 때 이런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이 그림은 확실히 엘 그레코의 영향이 엿보인다. 혹은 오마주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죠? 구도도 그렇고 스타일도 그렇고 이게 20살 때 그린 그림입니다. 카사에마스의 죽음 이야기할 겁니다. 곧. 자, 그리고 또 한 명의 피카소한테 지대한 영향을 미친 작가가 나왔습니다. 왼쪽이 그 작가고 지금 오른쪽의 그림이 푸른색의 여인이 피카소가 그린 그림입니다. 두 그림 사이에 연관성, 모방. 모방이라고 보기는 그렇고 확실히 오마주 같죠? 좋게 표현해서 자기 스타일로 그렸습니다. 자, 이 작가는 누구일까요? 피카소가 너무너무 존경했다고 합니다. 몽마르트 언덕에 살 때 그 기뻐했던 이유가 이런 동시대 작가들을 그 그림들을 보고 그와 살았던 동네 그래서 기뻐했다고 하죠. 이분은 앙리 드 툴루즈 로트렉 물랑루즈 그런 그림들 포스터들 유명하죠. 그래서 압생트를 그리는 사람 피카소의 그림인데 역시 이게 한 13년 정도 차이 납니다. 툴레즈의 영향을 볼 수 있는 그림이다. 자, 1900년 자, 바셀로나와 마드리드에서 성장한 이 소년이 이제 청년이 되어서 20살이 되어서 파리에 가게 됩니다. 자, 시인이자 화가였던 친구 카를레스 카사헤마스 기억하십시오. 함께 파리를 여행합니다. 카사헤마스는 고군분투하는 대가당파로서 자기 파괴적이고 가난하며 격정적인 성격의 인물이었는데 비극적이게도 알코올과 모르핀에 중독된 상태였다. 자, 여기 더 어려운 단어 없죠? 가장 어려운 단어는 대가당입니다. 제가 그래서 다행히 지난 시간에 다자의 오사무를 하면서 대가당의 특징이 무엇인지 추적해 봤습니다. 대가당이 뭔지 알고 싶으면 요게 다자의 오사무의 인간 실격이 굉장히 재밌는 텍스트입니다. 쉽고 대가당의 특징들을 잘 알려준다. 자기 파괴적이고 가난하고 격정적인 똑같습니다. 그리고 알코올 중독, 몰핀 중독. 게다가 가장 중요한 게 자살입니다. 이거 지금 맞다고 해야 되나? 카사이마스는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인간 실격의 요조 주인공 자살하게 됩니다. 이 인간 실격을 쓴 다자이 오사무 4번의 자살 시도 끝에 자살하게 됩니다. 별로 좋은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아무튼 자, 당연히 니체의 허무주의 영향도 있을 거고요. 까미는 나중 사람이네요. 내가 헛소리 하고 있네. 자, 카사헤마스 어떻게 죽었냐? 파리에 와서 한 여성을 만나게 되는데 하여튼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여성의 사랑을 받지 못하자 화가 나서 권총을 들고 카페에 앉아있던 자신의 연인을 총으로 쏘옵니다. 근데 그 여자가 총을 피해버리고 옆에 있는 남자가 맞습니다. 아무튼 큰 실수를 저질렀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당장 카사헤마스는 자신의 머리를 총구를 겨냥해서 총을 쏴서 권총 자살하게 됩니다. 그때 나이가 20살입니다. 너무너무 좋아했던 단짝이었던 친구의 죽음. 이게 피카소의 청년의
큰 충격을 던졌다. The Death of 카사 헤마스 1901년 20살에 그린 작품입니다. 보십시오. 카사 헤마스는 18개월 후에 이제 파리에 온 18개월 후에 자살을 하게 되고 이 사건으로 피카소와 그의 청색 시대 작품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합니다. 20살에 그린 친구의 죽음을 그린 작품인데, 자, 여기서 다른 이야기. 이 그림을 보고, 이 그림은 어떤 피카소 선배 작가의 영향이 탁 엿보인다. 이렇게 지금 존 피네이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굴 것 같습니까? 추측. 굉장히 쉽다. 자살? 지금 붓의 터치 스타일을 보십시오. 화풍. 찾으셨나요? 쉬운데. 반고우입니다. 그죠? 반고우의 그 스타일이 굉장히 잘 드러난 작품이라고 이 존 피네이 미술평론가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몽마르트에 비어있던 작업실에 기거하면서 파리에 거주하던 카탈루냐 동포사회의 다른 구성원들과 접촉을 가졌다. 그 당시에 파리가 예술의 수도였기 때문에 모든 예술을 꿈꾸는 청년들이 파리에 모였고 특히 몽마르트르 언덕에 모여 살았다. 왜냐하면 거기가 집값이 싼 거죠. 거기에 이제 카탈루냐 동포사회가 마치 이민자 집단처럼 모여 있었다. 피카소와 카사헤마스는 클리시, 굉장히 유명한 글입니다. 거리에 늘어선 활력 넘치는 카페를 방문하며 카바레, 연극, 무도장, 율락업소의 쾌락을 맛보았다. 자, 바르셀로나에서 니체와 아나키즘을 가지고 영향을 받았던 이 소년이 이제 청년이 되어서 파리에 왔더니 새로운 문화, 쾌락, 데카당적인 것이죠. 여기에 이제 데카당이 추구하는 게 쾌락입니다. 쾌락과 아름다움이죠. 여기에 빠져들게 된다. 그러니까 피카소의 20살의 그림에서 이 시기의 그림에서 데카당적인 요소들이 드러나겠죠.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이걸 보고 어떤 한 분이 이게 피카소의 그림이었어요?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그림도 많이 보시는 분인데 헷갈릴 수 있는 거죠. 자, 왜냐하면 지금 이 그림에는 여러 우리가 이제 선배 작가들의 영향이 보인다. 누군가를 모방한 것 같다. 지금 모방을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누군 것 같습니까? 어떤 그림? 딱 보시면 압니다. 근데 어떤 분은 이걸 보고 뭉크의 영향, 뭉크도 좀 보이는 것 같죠? 근데 뭉크는 사실 고립된 개인의 절망, 심연 이런 걸 좀 다뤘죠. 근데 여기는 활락과 쾌락, 탐닉 이런 것들이 보이죠. 제목도 똑같습니다. 선배 작가의 지금 제목이 안 드러나요. 제가 이게 디자인을 바꿔왔고 그림만 한번 보시죠. 좀 크게 하니까 좀 더 잘 보이시죠? 굉장히 유명한 그림입니다. 여러분 딱 보시면 아는 거기에 영향을 받았다. 보겠습니다. 자, 매춘부와 파리 카페, 카바레의 자유분방한 분위기가 느껴지고 이런 대중적인 나이트클럽은 20세기 전환기에 무수히 많은 미술가의 관심 대상이었다. 아까 이야기했던 로트렉, 여기 이제 19세기에 파리의 활락가, 유흥가를 그렸다면 이제 피카소가 20세기에 이런 파리의 이 활락가 이런 모습들을 묘사하고 있다. 파리에 온 이유는 이렇다고 합니다. 파리가 예술의 수도이고 1900년에 그 유명한 파리 만국 박람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여기에 스페인 내에서 굉장히 신예로서 인기를 끌고 있던 피카소가 작품을 전시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자신의 작품을 전시하기 위해서 파리 만국 박람회 때문에 왔다. 자, 대답이
해답이 나왔습니다. 정답. 아까 우리가 봤던 그림. 그림 제목이 물랭드라 갈레트의 무도회. 르누아르의 1867년작입니다. 우리가 너무 달력이나 이런 것에서 많이 봤던 그림들이죠. 그걸 모방한 피카소의 그림. 제목도 똑같습니다. 물랭드라 갈레트의 무도회. 그러니까 분명히 이건 르누아르 인상주의 화가 선배 작가를 모방했다, 오마주했다라는 걸 분명히 밝히고 있는 작품이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 명의 작가들이 나왔죠. 피카소가 누구를 모방했냐? 아까 지금 한 4명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이름을 잘들 기억해 보시고요. 피카소는 낮 시간의 환경을 밤 시간의 분위기로 바꾸어 르누아르의 목가적 배경을 향락주의, 관능성, 도시의 대표적인 장면으로 변모시켰다. 자, 오마주의 핵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순히 모방하면 표절로 비난받게 되죠. 근데 피카소의 이 그림은 이 르누아르의 이 작품을 한 단계 다른 방식으로 바꿔서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거죠. 두 그림을 계속 보고 있으면 시대의 변화가 확연히 느껴지죠. 벨레포크 시대에서 이제 20세기 자본주의, 정말 어떻게 보면 천박한 자본주의가 시작되는 시점이거든요. 20세기 파리, 1900년대의 파리. 재밌습니다. 피카소는 스타인렉, 로트렉, 비아르 반고우 등을 모방한다고 비난받았다. 지금 앞에 이야기했죠. 그러나 누구나 그가 열정을 갖고 있다는 것을, 진정한 광채와 화가의 눈을 인식했다 하고 막스 자코브라는 시인이 이야기했습니다. 막스 자코브는 피카소가 파리에 와서 만난 친구, 거의 뭐 영혼의 단짝 같은 친구입니다. 프랑스 시인이고 비평가이고 초현대시 모더니즘이죠. 이끌었던 타로, 점성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파리의 그 몽마르트의 언덕을 세탁선이라고 이야기했다. 자신이 살고 있는 건물을. 이거 유명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도 이 막스 자코브가 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내셔널 지오그래피 다큐멘터리에 피카소의 친구 막스는 우정일까 사랑일까 할 정도로 두 사람이 친했다. 나이를 좀 먹은 막스 자코브입니다. 모더니즘 시를 썼던 아주 신비주의 작가. 그래서 이분의 초상이 유명합니다. 화풍을 보면 누가 그린 것 같다? 딱 떠오르시죠? 모딜리아니가 그린 막스 자코브입니다. 자, 제가 아까 카사헤마스 친구, 스페인, 카탈루냐 친구 죽음 이야기했죠. 자, 이 친구의 죽음은 인류의 불행이라는 그의 피카소의 비극적 세계관을 점차 가속화했고, 과거와 현재의 카탈루냐 문화에 대한 향수에 젖으려는 피카소의 갈망을 증대시켰다. 카사헤마스의 죽음에 대해 숙고하면서 피카소의 팔레트는 점차 변화했다. 그는 거의 완전히 푸른색으로 그리기 시작하여 하이메 사바르테스가 바르셀로나 블루스라고 불렀던 시기로 나아갔다. 자, 여러 정보가 지금 이 문장에 있습니다. 일단 친구의 죽음, 아까 그 그림 보셨죠? 이 시기를 지나면서 피카소는 비극적인 우울한 세계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피카소의 청색 시대입니다. 자, 이 청색 시대를 처음으로 이야기했던 사람이 하이메 사바르테스라는 미술 비평가인 것 같습니다.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자, 이 사람이 청색 시대라는 말 대신에 이걸 썼습니다. 바르셀로나 블루스, 바르셀로나의 푸른색.
그래서 청색 시대라고 하지 말고 좀 아는 척해서 바르셀로나 블루스라고 이제 해야겠다. 지성이라는 건 고유명사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기억하시면 잘난 척 할 수 있다. 어디 가서, 아이, 청색 시대? 블루 피리어드? 아니야. 바르셀로나 블루스가 정확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잘난 척 하는 거죠. 아무튼, 자, 청색 시대의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1901년에 피카소가 그린 우먼 드레스드 인 블루, 푸른색 드레스를 입고 있는 여인. 누가 떠오르세요? 이 그림을 딱 보시면 금방 아까 제가 고대 아니죠, 중세 벨라스케스죠. 벨라스케스 시녀들, 그 공주들, 그 그림 이렇게 코르셋을 입은 그런 모습. 벨라스케스를 많이 지적하더라고요, 이 그림에서. 그래서 디에고 벨라스케스가 그린 고급 매춘부의 공식 총상화를 참고했을 가능성이 크다. 추측이죠. 추론. 자, 그리고 바르셀로나 블루스 시절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작품. 대표작이죠. 한국 제목은 삶입니다. 라비에. 1903년작이고요. 피카소의 블루 피리어드를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작이다. 작품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 작품을 보고 있으면 옆에 푸른색 드레스를 입은 이 여인은 마치 부모 같죠? 어머니. 그리고 남자 죽은 카사에마스, 그리고 그 카사에마스의 연인이었던 여성 이름 뭐였지? 예, 나오네요. 제르멘 기르갈로스 얼굴이 보입니다. 자, 아이를 바라보거나 거부하는 절망적 연인 부모, 화가이자 아버지인 돈 호세와의 관계를 암시하는 여기에 이 알레고리가 나옵니다. 아버지의 영향력, 오이디푸스 갈등이 보인다. 또 여기 좀 독특하더라고요. 기스타프 크루베, 리얼리즘의 창시자라고 알려진 크루베의 화가의 작업실과 쌍을 이루는 작품이다. 그래서 미술평론가들의 이야기라서 흥미롭습니다. 이 그림에서 크루베의 화가의 작업실, 제가 그 작품 안 가져왔는데 굉장히 유명한 작품입니다. 화가가 딱 중심에 있는, 왜냐하면 이 뒤에 그림들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부모가 되는 것과 성적 욕망 사이의 불일치를 고려했다. 여러 가지 알레고리가 보인다. 피카소의 친구 막사코브, 시인이자 아마추어 타로 예언가, 그리고 마술과 신비하게 매료된 피카소의 모습이 이 그림에서 비춰진다고 합니다. 막사코브와 함께 살며 피카소는 이미 가지고 있던 미신에 대한 믿음을 더욱 굳혔음에 틀림없다. 이 삶이라는 작품이 카사에마스의 죽음과 관계가 있을 가능성에서 그는 분명 자코브의 예언에 큰 의미를 부여했을 것이다. 좀 어려운 내용인데 아무튼 넘어가겠습니다. 말라르메라고 프랑스 상징주의 대표적인 시인이죠. 너무 좋습니다. 잘 보십시오. 사물에 이름을 붙이는 것은 시의 즐거움을 억압하는 것이다. 암시하는 것. 그것이 꿈이다. 자, 이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이 그림을 보면서 이 그림은 뭐야 이름을 붙이는 것, 이건 이 그림을 보는 즐거움을 억압하는 것이다. 그죠? 알레고리, 암시, 뉘앙스, 메타포, 그리고 꿈, 환상 이런 것들을 방해하지 말아라. 결국 아까 기억나시죠? 보는 자가 사실은 세계를 주관적으로 바라볼 수 없다. 예술이라는 게 객관성을 추구한 건 절대 아닙니다. 그죠? 주관적인 자신의 세계죠. 그러니까
좀 더 그림을 풍부하게 볼 수 있으려면 자신의 세계관을 넓혀야 된다. 우리가 그림을 좀 더 이해하려면 시를 좀 더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자신의 세계를 확장시켜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많은 책을 읽고 공부하고 결국 공부해야 된다라는. 그래서 예술도 어렵고 문학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이제 청소기 시대라고 하지 않기로 했죠. 바르셀로나 블루스 시절을 대표하는 두 작품입니다. 기타 치는 노인, 두 자매들. 청소기 시대. 자, 스페인 국경을 넘어서 이제 청소기 시대가 끝나고 파리에 영구 정착할 때 피카소는 프랑스 낭만주의 문학에서 새로운 등장인물들, 즉 서커스 연기자, 유랑극단, 어릿광대, 배우, 그리고 시와 환영의 마술에 유래된 다른 비범한 인물들을 탐색하고 발견했다. 호크니가 진보가 아니라고 하니까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다. 그러고 보니까 이 작가 존 핀레이 이 미술 평론가도 진보라는 말을 안 쓰고 있네요. 미술은 진보하지 않는다. 대표적인 작품이 나왔습니다. 그 시절에 서커스 유랑극단을 그리고 있는, 여기에도 다른 선배 작가의 영향이 엿보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작품 제목은 고개사 가족입니다. 이제 바르셀로나 블루스에서 영향이 나왔다라는 거는 확실히 보이는 작품이죠. 이걸 나중에 사람들이 뭐 장미의 시대 뭐 이렇게 이제 블루 시대와 비교해서 이야기하는데, 아무튼 변화가 엿보인다. 색채가 달라졌다. 좀 더 우울하면서 비극적인 세계관에서 나온 것 같다. 그 이야기는 카사이마스 친구의 죽음을 어느 정도 이 작가가, 이 청년이 극복했다, 이런 것도 보이는 거죠. 자, 고개사 가족은 1905년 기욤 아폴리네르, 굉장히 중요한 이름입니다. 아폴리네르 시인이고 피카소와 절친입니다. 자, 기욤 아폴리네르가 피카소에게 보낸 시와 부합하는 흐릿하면서도 화려한 색채를 보여주는 동화적 분위기를 갖고 있다. 동화적이다. 이제 비극적인 세계관이 아니라는 거죠. 그는 아폴리네르의 시를 어릿광대, 고개사, 그리고 유랑자를 그린 드로잉으로 가득한 스케치북 사이에 보관했다. 자, 자신이 이런 그림을 그리고 아폴리네르가 쓴 시를 넣어놨다. 두 개의 연관성들, 약간 콜라보 같은 걸 추적할 수 있습니다. 자, 기욤 아폴리네르, 우리 문학사에서 꼭 알고 가셔야 돼서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880년, 그러니까 피카소보다 한 살 많았습니다. 동년배고 18년 11월 9일에 죽었다. 잘 기억하셔야 되죠. 언제 죽을 것 같습니까? 1차 세계대전 현장에서 죽었습니다. 참전에서 죽었다. 전위신, 소위 말하는 아방가르드를 대표하는 시인입니다. 앙리 루소, 포비즘, 전위 미술운동, 특히 큐비즘에 우리가 그 피카소의 큐비즘 이야기할 때 반드시 이야기해야 되는 작가가 이 기욤 아폴리네르입니다. 왜냐하면 피카소의 이 큐비즘을 적극 지지했고 세상에 알린 사람이다. 미래파, 이게 1920년대 정도에 나오는 건데 10년대 뭐 여기에 관심이 있는데, 여기 극좌파들입니다. 울트라 레프티스트, 극좌, 굉장히 과격한 사상들과 좀 있었지만 갈라지고, 왜냐하면 대가당적인 요소가 강한 작가거든요. 기리코, 초현실주의를 대표하는 화가죠. 기리코의 환상적인 형이상학 회화로 관심을 받고,
이는 뒤에 슈르레알리즘, 초현실주의의 길을 열어주었다. 앙드레 브루통이죠. 슈르레알리즘. 여기에 선배가 되는 작가입니다. 커피 한 잔 마시고. 자, 슈르레알리즘. 제가 뭐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슈르레알리즘 오해하시면 안 된다. 제가 요거만 이야기하겠습니다. 환상적인 것만 많이 생각합니다. 근데 절대 당연히 환상적이죠. 꿈, 드림, 환상, 환영 이런 것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사상이 막시즘입니다. 이 막시즘을 갖고 있지 않으면 슈르레알리즘이 아닙니다. 지금 현대하는 슈르레알리즘은 아주 변형된 것이고 소위 하루키가 무라카미 하루키가 추구하는 슈르레알리즘은 거기 막시즘 없잖아요. 굉장히 진보적인 정치 개혁 사상이 들어있다. 그래서 이렇다고 합니다. 슈르레알리즘은 마르크스주의와 랭보주의 좀 이상하죠? 이 두 개를 합친 거다라고 앙드레 브루통이 미래파가 선언을 합니다. 미래파하고 조금 다르긴 한데 아무튼 너무 어려운 이야기했네요. 슈르레알리즘.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피카소를 추적하고 있는데 피카소의 사상에 이런 기욤 아폴리네르와 친했잖아요. 영향을 받았다. 아폴리네르의 유명한 시를 가져왔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했는데 불어입니다. 그런데 이 시 굉장히 유명한 시입니다. 미라보 다리. 제가 10대 때 이 시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외우다가 너무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미라보 다리 아래 세느강이 흐르고 우리들의 사랑도 흘러간다. 아, 기억해야만 하는가 우리들의 사랑을. 기쁨은 언제나 고통 뒤에 오는 것. 밤이여 오라, 종이여 울려라. 세월은 흐르고 나는 머무네. 지금 읽어도 멋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주목하는 건 이거죠. 기쁨은 언제나 고통 뒤에 오는 것. 이게 이제 19세기 프랑스 상징주의 시와 20세기 모더니즘 시들 사이의 공통 지점입니다. 기쁨이 고통 뒤에 온다. 아름다움은 추함에서 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삶에 대한 역설, 아이러니. 프랑스군 병사로 참여했던 아폴리네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인데 초현실주의. 지금 보시고 있는 장면은 1917이라는 영화입니다. 1차 세계대전이 바로 굉장히 큰 사건이죠. 1914년. 오늘 거기까지는 안 할 겁니다. 피카소의 거기까지는 안 할 건데 20세기 이야기할 때 역사를 이야기할 때 빼낼 수 없는 초현실적 장면. 예술가들은 이 전쟁을 초현실적으로 받아들였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점 저쪽 서쪽 아시아 끝 중동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란과 미국, 이스라엘. 우리가 바라볼 때는 상당히 초현실적으로 들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전쟁의 포화 그런 걸 전혀 못 느끼고 있잖아요. 그냥 영상으로 이미지로만 바라보는 로켓이 날아다니고 건물이 폭파되고 전함이 뭐 침몰하는 초현실적으로 느껴집니다. 피터 리더라는 비평가는 피카소와 아폴리네르 너무 중요해서 두 사람을 이어서 글을 썼습니다. 고개사 가족이라는 이 작품이 피카소와 아폴리네르 그리고 그들의 그룹이 20세기에 결연한 자세로 함께 모였으나 그러니까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네요. 이렇게 지금 고개사들이 모인 거를 이렇게 한 몇 명이나요? 6명
이렇게 모인 거를 어, 그 몽마르트 언덕, 스페인 카탈루냐가 중심이 된 예술가들과 또 어, 그 당시에 파리에 있던 전위 예술가들, 아방가르드 예술가들이 이렇게 하나 둘씩 모인 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모였으나 아직 그들을 인도할 지도나 규범집 또는 명확한 길이 없는 상황을 암시하기 위해 우의적으로 제작되었다고 설명한다. 어, 알레고리 굉장히 멋있습니다. 미술 비평가들이 비평가가 필요한 이유가 또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걸 보고 아 그런 생각을 했다고? 그러면 이게 여기 어떤 사람은 피카소고 어떤 사람은 아폴리네르고 어떤 사람은 막스 자코브고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모였지만 이들이 사실은 오합지졸로 모여서 뭔가 뭘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왜냐하면 이들이 20살에 불과합니다. 20대. 뭐 지금 20대들과는 좀 다르긴 하지만 재밌네요. 1905년에 피카소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 서커스 시대를 또 대표하는. 근데 여기에 이제 알레고리 찾기. 이거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 이 그림은 무엇을 나타낼까? 전문가들은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왼쪽으로 한번 보시죠. 왼쪽 그림의 왼쪽 한 소녀가 공 위에서 중심을 잡고 있다가 보이죠. 그리고 또 아주 건장한 체격의 남자가 앉아 있는데 어디에 앉아 있다? 상자? 상자의 다른 말 뭡니까? 큐브, 박스가 아닌 큐비즘. 이걸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제가 발견한 건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그걸 보겠습니까? 야외의 신비로운 풍경 속에서 자신의 기술을 연마하는 유랑극단 단원의 모습, 공의의 인물에서 알 수 있는 균형이라는 주제는 견고함이라는 주제와 병치되어 있다. 균형과 이 견고함, 이 큐브의 견고함, 그리고 입방체, 이게 큐브잖아요. 큐브에 앉아있는 건장한 남성. 그래서 앞으로 피카소가 큐비즘으로 가는 걸 알려주는 작품이다.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재밌습니다. 날카롭다. 그렇게 해야 될까? 자, 그리고 이제 25, 6, 7, 이 시점에는 전통과 모더니즘과 퇴행, 이게 엮여 있는 대표자 아비뇽의 아가씨들, 아비뇽의 처녀들, 뭐 여러 방식으로 이야기하죠. 아비뇽의 매춘부들. 페르낭드 올리비에라는 여성. 오늘 그 청년 피카소만 제가 이야기하게 될 것 같아서 그 시절에 피카소가 사랑에 빠졌던 피카소의 생애에서 놓치면 절대 안 되는 인물입니다. 페르낭드 올리비에.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 몽마르트에 살던 같은 앞 동네에 살던 화가의 모델이었습니다. 여러 화가들. 그리고 유부녀였고 남성이 조각가도 있고 뭐 두 사람이 있더라고요. 남성들로부터 학대를 좀 받고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피카소를 만나면서 피카소의 연인이 되어서 피카소와 동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젊은 청년의 파리 시절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이 페르낭드다. 피카소가 그린 올리비에 페르낭드의 초상입니다. 그림을 보면 사진과는 좀 확실히 다르죠. 피카소가 더 정확하게 봤을 겁니다. 사진이 사실은 더 왜곡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뭔가 오해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입니다, 그냥. 또, 페르낭드 올리비의 다른 모습, 그리고 사진에 찍힌 모습. 이 사진은 어떻게 이때 찍혔나? 아무튼 재밌는데, 일단 피카소가 키가 작다. 페르낭드가 훨씬 크다. 그래도 워낙
뭐랄까 재능이 있고 이런 것에 이때는 가난했습니다. 피카소의 가난 전혀 성공하지 못한 아직은 신의 무명의 작가였다. 그러니까 돈도 없었고 영화를 보시면 굉장히 아까 제가 소개했던 영화 그 영화를 보시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 큰 강아지 이것도 영화에 나오더라고요. 자, 이 시기에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 나왔습니다. 아비뇽의 아가씨들. 그래서 피카소가 계속 변화를 추구했는데 루브르 박물관을 자주 갔겠죠. 그곳에서 특히 아프리카의 그 오래된 작품들 가면들이 모여 있는 그 전시관을 자주 가서 아프리카 토템 가면들을 많이 봤다고 합니다. 조각들을. 그게 이제 드러난 거죠. 요 그림들에 보이듯이. 근데 사실 지금 이 그림만 봐도 우리가 익숙한 그림이죠. 너무 많이 봤던 피카소를 대표하는. 근데 이 그림 지금 잘 봐도 좀 이상하긴 합니다. 그죠? 여기에 모더니즘의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모더니즘은 기존에 우리가 뭐 낭만주의, 사실주의, 뭐 여러 이야기 하잖아요. 인상주의, 표현주의 막 이렇게 넘어오는데 이 모더니즘의 핵심은 난해함입니다. 난해함. 이게 도대체 뭐야 이게? 뭐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시도 역시 모더니즘 시들을 읽어보시면 똑같습니다. 뭐 랭보나 보들레드의 시들은 사실 잘 추적해 보면 이해가 가능하다, 리저너블 하는데 모더니즘 시로 가버리면 황무지 이런 시들 읽으면 이게 대체 무슨 소리지? 추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하나 찾아가면 또 힌트가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포스트 모더니즘을 들으면 아예 해석이 안 돼 버리는 그러니까 아무튼 재밌습니다. 암시하는 것. 자, 그 자체로는 입체주의 회화가 아니지만 입시주의를 가능하게 만든 극적인 단절을 가능하게 했다. 전문가의 이야기입니다. 20세기 비평 이론의 중심에 놓인 작품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그래서 이게 제작된 게 아까 1907년이었나요? 그런데 이게 거의 20년 동안 사람들의 인정을 못 받았다. 진짜 말 그대로 아방가르드한 거죠. 앞서 나갔다. 그래서 대중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 누구한테도 인정받지 못했다. 보는 사람들마다 이게 대체 뭐야? 유일하게 몇몇이 있더라고요. 자, 일관적이지 못한 양식상의 불일치, 눈에 거슬리는 추함. 이게 뭐야 이게 대체? 그리고 의도적으로 도발적인 주제를 갖고 있는 이 작품은 모더니즘의 역사에서 그 어떤 작품보다 관심을 끌었다. 이거는 1920년대, 30년대에 들어와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피카소가 그린 1907년에는 전혀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이게 뭐야? 이게 미완성인데? 덜 그린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못 그렸어? 자, 여기에 중요한 게 이렇다고 합니다. 이제 미술은 변화하는데 리얼리즘 화풍을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피카소가 어린 시절에 그렸던 미술 대회에 출품한 작품들, 과학과 자비 그런 작품들은 현실을 재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그림이 재현하는 게 아니라 아티스트의 생각이 중요하다는 것으로 옮겨왔다. 이게 모더니즘의 핵심입니다. 대표적인 모더니즘의 작품이 있죠. 마르셀 디상. 소변기를 전시해 놨던 거 기억나시죠? 작품 이름이 샘. 소변기를 놓았을 때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야?
그래서 무슨 생각으로 저 아티스트가 저런 행동을 했을까, 저런 그림을 그렸을까로 변화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비뇽의 처녀들을 볼 때 우리는 피카소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아티스트의 생각이 예술이 되어버린 시대가 바로 20세기입니다. 이걸 피카소가 굉장히 빠르게 시도했다. 아방가르드 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좀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피카소 너무 돈이 많은 작가라서 싫어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스타 작가고 뭐 우리 한국에 5천만인데 다 알지 않겠습니까? 피카소 이름은. 그러다가 이 책을 읽고 그림을 보면서 피카소를 좀 좋아하게 됐습니다. 야, 천재는 천재구나. 인정. 자, 아비뇽의 아가씨들이 영향을 받은 두 작품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네의 올랭피아, 앵그레의 터키 목욕탕. 이런 누드의 여성들, 아비뇽의 아가씨들, 뭐 좀 제목 이상해요. 아비뇽의 처녀들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 그림의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피카소가 마네를 굉장히 좋아했고, 앵그레 역시. 이 작품, 앵그레 작품 굉장히 작은 작품이죠. 이 작은 작품에 이걸 넣었다라는 거 놀랍습니다. 이 비슷한 작품을 국립박물관에서 앵그레 작품을 본 적이 있는데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무 잘 그렸더라고요. 그리고 아비뇽의 처녀들을 보면서 처음 인정해준 작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평생의 동지가 되는 화가 포르투갈 출신의 크고 잘생긴 작가라고 합니다. 조르주 브라크. 입체주의. 자, 한번 보시죠. 이 그림 뭔 것 같습니까? 이 그림은 브라크가 마르세유의 어느 술집에서 만났던 포르투갈 출신의 기타 연주자를 그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이 그림이 기타 연주자라고 합니다. 악기가 보인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조르주 브라크는 평생 입체주의의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인공 파블로 피카소는 입체주의에서 만족하지 않고 계속 나아갔죠. 다른 혹자들은 돈이 되는 건 다 했던 사람이다. 이게 뭐가 돈이 된다면 다 피카소가 손을 댔다고 한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이 그림을 본 동료 작가들의 충격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르주 브라크는 마치 가솔린을 강제로 들이마시고 불을 내뿜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고, 앙드레 드랭은 그 작품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 피카소가 어느 날 그의 대형 작품 뒤에서 목을 맨 채 발견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이 예견은 틀렸죠. 피카소는 90이 넘게 살았습니다. 1970년대에 죽은 것 같은데 대단히 열정적인 사람인 것 같습니다. 또 한 명의 동시대 작가 피카소와 라이벌을 이루었던 것으로 많이 소개되는 작가 누군지 아시죠? 앙리 마티스입니다. 뒤에 이렇게 춤추면서 두는 거, 그리고 예전에 선전에 TV 광고 CF에 나오던데, 마티스도 우리한테 세계 마술사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오늘 이야기를 이제 마감하는데, 아티스트가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특히 무명의 청년 아티스트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 피카소는 어떤 전략을 구사했나를 보시면 우리가 앞에 이야기했던 핵심 단어가 기억나시죠? 모방. 자신은 나는 모방하지 않고 훔친다고 그랬습니다. 훔쳐서 내 것으로 만든다 이런 뜻이겠죠. 아무튼 중요한 건 윗대가 해놓은 것들을 정확히 흡수한다. 공부한다, 열심히 공부했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게 하나고, 피카소의 성공,
그래서 또 하나는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 소위 말하는 인적 네트워크.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거트루드 스타인, 미국의 컬렉터, 미술품 수집가, 비평가, 뭐 스스로 작가라고 했지만 별 작품은 남기지 못했던, 아무튼 이 컬렉터가 피카소의 그림을 사들이고 후원, 서포트하면서 피카소가 컸다. YBA, 영 브리티시 아티스트들이 사치라는 여러 후원자들을 둬서 성공한 것 똑같죠? 100년 뒤에도 똑같은 일. 그래서 뭐 모차르트의 성공도 결국 후원자들이 있었던 거죠. 스폰서가 좀 나쁜 개념으로 많이 받아들이시는데 예술에는 이런 스폰서가 있어야 된다. 좋은 자신의 작품을, 왜냐하면 아비뇽의 처녀들 같은 이런 작품들을 알아봐주는 사람들이 선제적으로 필요한 거죠. 피카소가 존경했던 반 고흐는 그런 사람들을 못 만나서 일찍 죽었잖아요. 비극적으로. 반면에 피카소는 당대에는 몰랐는데 아무튼 이 거트루드 스타인 같은 이 컬렉터를 수집가를 만나서 성공할 수 있었다. 로스트 제네레이션은 말도 썼는데 뭐 그건 중요하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피카소의 영화 명작 스캔들을 보시면 오늘 제가 이야기했던 화가들 작품들이 싹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뭐 기욤 아폴리네르, 막스 자코브 이런 작가들이 막 나옵니다. 앙리 마티스. 그래서 이렇게 영화를 감상하시면 훨씬 재밌게 볼 수 있다. 앙리 마티스 라이벌을 이루었던 요 왼편은 앙리 마티스의 작품이고 오른쪽이 12살 어린 피카소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앙리 마티스는 이 아비뇽의 처녀들을 보고 이렇게 영화 속에서 이야기합니다. 재미없는 농담 같다. 불쾌하기만 한 농담. 굉장히 무시한 거죠. 자기 작품은 좋아하면서. 차이점? 둘 다 모더니즘 작품이잖아요. 재밌긴 합니다. 그러다가 중요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후에 한 20년 뒤에 초현실주의자들의 지도자, 그 유명한 앙드레 브루통이 나옵니다. 시인, 프랑스 시인이죠. 이 앙드레 브루통이 이 아비뇽의 처녀들을 적극 지지하게 되고 돈 많은 패션 디자이너인 자크 두세라는 사람한테 1924년에 이 작품을 사라. 이거 뭔가 뜰 거야. 그래서 이 자크 두세가 이 그림을 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람 잘 만나야 된다 그랬죠. 앙드레 브루통이 알아줬다. 앙드레 브루통이 발굴한 여러 아티스트들이 있습니다. 파울로, 이름 기억 안 나네. 그 멕시코 여성 있잖아요. 초현실주의자로 알려진. 나이가 들면 이렇게 고유명사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피카소의 청년시대, 아비뇽의 처녀들까지 나오는 1907년까지 26 정도까지 추적해 봤습니다. 피카소는 어떻게 그 청년 시절에 미술을 해오면서 이 가난했던 무명의 아티스트가 20세기 최고의 작가가 될 수 있었는가, 그 비결을 한번 추적해 봤습니다. 잘 추적했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나온 대작이죠. 37년에 이제 완전히 알려져서 피카소가 그린 그림 게르니카, 굉장히 큰 그림이 대형 작품이죠. 스페인 내전. 이 꼬마가 이렇게 재밌는 그림을 그리다가 모더니즘을 대표하는 그림을 그릴 때까지 어떤 일들이 일어났나,
그리고 저 말년에 피카소의 모습. 한 편의 드라마. 근데 제가 오늘은 아비뇽까지 추적했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피카소의 중년, 아주 활발하게 정점에 이르렀을 때, 소위 말하는 입체주의 큐비즘과 앱스트랙, 추상 쪽으로 가는, 이걸 추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뭐, 다음에 제가 책을 잘 선택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피카소 소개해드렸습니다. 넘어갔네요. 제가 어제 이제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되고 그냥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번 하면 어제 제가 캐나다에서 워킹 홀리데이를 하고 있는 우리 아들이 28 됐습니다. 이 청년과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 아들과 이야기하면서 큰 어떤 교훈을 좀 얻은 게 있는데 우리 아들내미가 뭔가 고민이 있습니다. 워홀이잖아요. 워킹 할리데이. 낯선 외국에서 언어를 배우고 그들의 문화 속에서 일도 하면서 지금 보내고 있는데 외로움도 많이 타고 있고 고향에 대한 집에 대한 향수도 갖고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중요한 고민들이 있는데 제가 놓친 게 있더라고요. 제가 아버지로서 우리 아들을 바라볼 때 항상 현실적인 문제로 대화를 했다라는 겁니다. 어느 대학을 가고 뭐 어느 직장을 가고 어느 게 좋을 거야 이런 이야기만 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아들이 원했던 것은 전혀 다른 것이었다. 지금 그의 문제는 뭔가 큰 것, 그냥 생활에 필요한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걸 심각하게 고민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놓치고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인간의 삶, 에로스와 타나토스, 사랑과 죽음이라는 곳에서 인간이 어떤 문제를 갖고 사느냐. 제가 소설을 쓰면서 맨날 그걸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 아들과 그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화가 좀 길어져서 카톡 영상 통화를 했는데 한 2시간 정도 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에로스와 타나토스, 비트겐슈타인이 했던 이야기, 그리고 AI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자본주의는 영원할 것인가, 이 시스템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함께 논의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뭔가 자신이 지금 힘든 게 조금은 방향성이 좀 보인다. 그러니까 제가 어느 대학에 가고 직장은 이런 것이 좋다 이런 이야기들을 원했던 게 아니라는 거죠. 청년들이 그걸 받고 내가 20살 때 갈증을 느꼈던 것, 지금도 그랬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걸 우리 아들도 똑같이 하고 있는데 왜 그걸 내가 외면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좀 전달되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혹시 조금 연배가 있으신 저와 동년배인 분들이 제 오늘 영상을 보시면 자녀들과 혹시 대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이런 사소한 좀 이상한데 실용적인 문제, 실제적인 문제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좀 추상적인 거, 앱스트랙한 거, 형이상학한 것. 왜냐하면 에로스와 타나토스, 사랑과 죽음은 형이상학적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비트겐슈타인은 그걸 말할 수 없다고 했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를 감상하고 그림을 보고 영화를 보고 소설을 읽는 이유는 그런 이유죠. 에로스와 타나토스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들을
고민들을 인류는 사피엔스는 하고 있다. 우리 아들도 똑같은 고민이다. 이런 큰 이야기를 좀 추상적인 이야기를 해야 한다. 정치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성을 했다. 좀 이야기 사설이 길었죠? 앞으로 제가 이걸 사실 지금 제가 뭐라 그럴까요? 이 동영상 올리면서 요즘 잘 안 되고 있다? 무슨 기준으로? 조회수가 안 나온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좀 문제가 있겠죠. 근데 조회수에 별로 신경 안 쓰기로 했습니다. 되게 무책임한 이야기인데 왜 그러냐면 조회수가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거 뭐 제가 공부하고 이런 것들을 개인적으로 하는 의미가 좀 더 크고 뭐랄까요? 아직은 상호 커뮤니케이션을 안 하고 있는 상태라서 이제 조금 변화를 가질 생각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회수보다 더 중요한 게 제가 올리는 이 영상의 질이 아닐까. 실제적인 정보,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피카소가 어떤 사람이냐? 라는 것, 그 정보는 다른 컨텐츠에서 훨씬 더 서머리를 잘 해주실 겁니다. 저는 서머리를 하고 싶진 않다. 왜냐? 제가 서머리 할 능력도 없고 피카소에 대해서 뭘 서머리 하겠습니까? 단지 제가 읽고 있는 책을 읽으면서 제가 가지는 감상을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가 올리는 영상의 질이 좋아야 된다. 제가 하는 고민의 깊이가 있어야겠죠. 좀 더 제가 왜 이렇게 자신 있는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주로 좋은 책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좋은 책은 깊이가 있습니다. 좋은 책을 읽다 보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독자는 좋은 주제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깊고 철학적이고 정치적이고 예술적인 깊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책을 선택해서 읽으니까 그들 위대한 작가들, 예술가들이 이 모든 걸 알려줄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어서 조회에서는 나오지 않더라도 그냥 좀 이렇게 좀 더 깊이 있는 제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사슬이었습니다. 주말입니다. 즐거운 시간들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강도 한절기에 조심하시고요. 잘들 계시는 거죠? 네, 오늘 이렇게 피카소, 청년 피카소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책 읽는 토끼였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